오늘 강풍으로 인한 산불이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을 비롯해 남가주 곳곳에서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고한 대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가주에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에 수일 내로 또다시 비즈니스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어젯밤 LA 시내에 시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초에 내려진 LA 카운티 지역의 자택 대피 명령과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LA 시내 요식업계 근로자들 4,000명에게 1인당 $800가 지원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400만 명을 넘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유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융자 금액 한도액이 내년부터 인상돼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북이 고임금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 국내 노동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부양책 협상 기대에도 코로나 백신 공급 관련 우려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산불 경보와 바람주의보는 금요일인 내일 저녁 6시까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유민호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먼저 로컬 소식입니다. 오늘 강풍으로 인한 산불이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을 비롯해 남가주 곳곳에서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 지역에서는 강풍에 의한 산불이 발생해 이 시간 현재 7,2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진화율 0%입니다. 현재 500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본드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어젯밤 10시 15분 29,000블락 실버라도 캐년 드라이브에 위치한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 지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본드파이어로 실버라도 캐년과 모제스카 캐년, 윌리엄스 캐년, 푸틸렌치 그리고 엘토로 서쪽과 241번 톨로드 북쪽의 포톨라 힐스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포톨라 힐스 지역과 레이크 포레스트, 보레고 캐년, 베이커 렌치, 라이브 캐년, 트라부토 캐년과 로즈 캐년, 벨리비스타 웨이와 메도우 리치 드라이브 주민들에게도 자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으로 이재민 센터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친지 집이나 호텔 등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주택 외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소실됐다는 보고로 소방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산불로 소방대원 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0월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누에보 지역에서도 오늘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2시경 23,900블락 캘리포니아 애비뉴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산불로 현재 2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현재 세리토 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진화율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트레세리토 애비뉴 북쪽과 헤멧 지역 서쪽에 캘리포니아 애비뉴 선상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효한 상태입니다. 또 코로나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71번 프리웨이가 모두 봉쇄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화요일 오후 5시 30분경 1900블락 에비에이션 드라이브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산불은 오늘 현재 500에이커를 태우고 진화율은 0%입니다. 이로 인해 하이웨이 71번, 하이웨이 91번에서 83번까지 구간, 하이웨이 71번 양방향 구간이 모두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예고한 대로 가주에 오늘 또다시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전역이 새로운 자택 대피 명령으로 인해 앞으로 수일 내로 비즈니스 영업이 또다시 제한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3일 병원의 중환자실이 달리는 지역에 한해 비즈니스 운영을 제한하도록 하는 지역별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지사가 공개한 지역별 자택 대피 명령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병상 여유분이 1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 명령이 적용됩니다. 앞서 카운티별로 티어 시스템으로 적용되던 시스템과 달리 가주를 크게 5개 지역으로 분류해 각 지역에서 병상 여유분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지역에 자택 대피 명령이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샌디에고 카운티 등이 남가주 지역으로 분류되고 이외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사크라멘토 지역, 북가주 지역, 그리고 산호아킨 밸리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일단 자택 대피 명령권 안에 들어가면 해당 지역은 48시간 안에 영업 제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주 동안 미장원과 이발소, 네일살롱 등 퍼스널 서비스 업종과 술집과 와이너리, 도박장, 놀이터, 캠프그라운드의 운영이 전면 금지되며 식당은 투고와 배달로만 전환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들은 영업이 허용되지만 실내 수용 인원을 2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웨이버를 받은 학교들은 캠퍼스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3일 현재 이번 자택 대피 명령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직 없지만 수일 안으로 가주 대부분 지역이 자택 대피 명령권 아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산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츄라, 임페리얼, 이뇨, 모노 카운티 등 남가주 11개 카운티는 금요일인 4일경에 자택 대피 명령권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제외한 가주 대부분 지역이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중환자실의 병상 여유분이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12월 중순 혹은 하순쯤에 병상 여유분이 1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자택 대피령이 적용되면 최소한 3주간 지속됩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추이를 계산한 4주 추정치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영업 재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상당수 지역의 비즈니스 영업 제한 조처가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들으신 대로 LA시의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에리카 세티 LA시장은 어젯밤 자택 대피령을 발동하고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린 자택 대피령은 이번 주 초부터 LA 카운티에 내려졌던 자택 대피령과 동일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입니다. LA시 자택 대피령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의 영업은 계속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20%로 감축시키도록 하고 식당들은 실내외 영업이 금지되고 픽업과 딜리버리, 드라이브스루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미용실과 이발소, 피트니스 센터 등도 수용 인원을 20%로 줄이는 전제 하에 영업이 허용됩니다. 대신 주민들에게 필수 활동이나 직장 업무 외에 불필요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종교와 집회 자유는 허용했습니다. 공원과 산책로, 해변가 등도 개방됩니다. LA시 사립과 공립학교들은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LA시가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계의 종업원들에게 $800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리카 세티 시장은 어제 저녁 브리핑에서 LA시 내 식당과 술집, 와이너리, 푸드스탠드, 푸드트럭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4,000명에게 1인당 $80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LA시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지난해 연소득이 $58,450 미만이어야 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요식업종 근로자들입니다. 신청은 오는 7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시작이 돼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접수받게 되며 수혜자는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신청 웹사이트는 coronavirus.lact.org/serve입니다. 내년부터 모기지 융자 금액의 한도가 파격 인상되면서 주택시장에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모기지 금리와 모기지 융자 한도 인상으로 남가주 지역 주택시장이 한껏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기록적인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 남가주 주택시장이 몰기지 융자 금액 한도의 파격 인상이라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2021년도 몰기지 융자 금액 한도가 7.4% 인상돼 평년보다 2배 가까운 파격적인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인상폭의 적용 시기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빠른 경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적용이 시작됐으며 대부분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앤드루 최 융자의 앤드루 최 씨입니다. 본인이 이제 어느 은행에 재융자나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실 때에 이 2021년도에 융자 한도 인상이 적용되어지는지를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몰기지 융자 금액 한도 인상으로 일반 융자와 하이밸런스 융자액의 한도는 3만에서 6만여 달러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 융자가 2020년에는 51만 400불이었고요.
아까 하이밸런스 융자는 76만 5,600불이었는데 이것이 7.4%씩 인상이 되어져서 일반 융자는 54만 8,250불, 그리고 하이밸런스는 82만 2,375불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적용되어지는 금액이 각 카운티마다 틀립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일반 융자 금액이 54만 8,250불, 하이밸런스 융자 금액이 82만 2,375불이고, 샌 버나디노 카운티나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하이밸런스가 없이 일반 융자 금액과 하이밸런스 융자 금액이 동일하게 54만 8,250불입니다. 바이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금리로 몰기지 융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일반 융자 케이스가 보편적인데 이제 같은 금액을 융자하더라도 종전에 비싼 하이밸런스 융자 금리 대신에 일반 융자의 우대금리를 내고 융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오들로서는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초이스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융자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어지고 하이밸런스의 경우 이자를 결정할 때에 하이밸런스 어드저스먼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밸런스 융자를 할 경우에는 일반 융자보다 적게는 0.25%에서 많게는 0.5까지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를 감안해서 융자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몰기지 융자 금액의 한도는 매해 조정되며 조정된 해에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몰기지 융자 금액 한도가 큰 폭 인상되면서 내년 주택 구입과 재융자 수요를 모두 부추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올 연말 할러데이 쇼핑이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주문한 물건 배송이 급증한 가운데 집 앞에 놓인 택배 물품들을 노리는 이른바 현관 해적 절도범들이 다시 기승을 부려 한인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페이스북 캘리포니아 한국인 그룹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에 구매한 물품을 현관 해적에게 도난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한인 이모 씨가 공개한 집 현관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유니폼을 입은 아마존 배달원이 문 앞에서 폰을 들고 서성이다 택배를 기둥 옆에 놓아두고 배달 완료를 인증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배달 완료 메시지가 뜨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또 다른 흑인 남성이 배달 물품을 들고서는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아마존 측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절도 사례가 아마존 배달원과 절도범이 서로 짜고 벌인 일인지 혹은 절도범이 아마존 배달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배달된 물품들을 곧장 들고 사라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일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도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직접 픽업할 수 있는 아마존 락커를 사용하거나 집 앞 감시 카메라와 락박스를 설치하고 실시간 배달 추적 앱 사용, 택배를 회사 사무실 등 안전한 장소로 맡기, 택배 수령 시 필수로 사인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기 등의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한인 노인이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700블락 노스 호바트 블루버드에 거주하는 김정용 씨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멜로스 애비뉴와 호바트 블루버드 인근에서 목격됐습니다. 김 씨는 키 5피트 5인치에 130파운드로 실종 당시 남색 점퍼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초록색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를 목격했거나 소재를 알고 계시는 경우 LAPD 헐리우드 경찰서 213-972-2971번, 213-972-2971번이나 가족 213-820-4670번, 213-820-467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 업주들에게 $30,000를 지급하는 무상지원기금 프로그램 신청자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너무 많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웹사이트가 다운돼 접속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오늘 6,000명의 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기금 신청을 지원했는데 신청이 시작된 뒤 1시간 만에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바람에 겨우 1개의 신청 서류만 접수가 완료되고 나머지 300여 개의 신청 서류가 조회 중입니다. 신청은 오는 일요일인 6일 밤 11시 59분에 마감되는데 이전에라도 2,500개의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대상자는 LA, 페사데나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지역 내 요식업주로 직원이 25명 이하인 식당으로 위생등급이 C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은 keepLAcountydining.lacda.org로 하면 됩니다.
KYCC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한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현황과 예방책에 대한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0일 오후 4시에 개최합니다. 줌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의 속성, 전파와 보호 방법, 면역 반응, 백신 개발에 대한 내용을 논의합니다. 세미나에는 시더스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크리스틴 전 박사가 초청 강사로 출연해 코로나 확산 방지와 대응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미나를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전화번호 213-216-9777 혹은 이메일 henakim@kyccla.org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2,8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당국자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미국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로 현지 시간 2일 하루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2,804명입니다. 종전 최고치인 지난 4월 15일에 2,600여 명보다 200명이나 많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존스 홉킨스대를 인용해 2일 미국 코로나 사망자가 3,157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주의 집계에서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사망자 수가 수정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내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추수감사절 직후 집계가 미흡했던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신규 확진자가 연일 15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겨울로 접어들수록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The reality is December and January and February are going to be rough times. I actually believe they're going to be the most difficult time in the public health history of this nation. CNN은 최근 1일 감염률과 입원율이 급증하면서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 4,000명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소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400만 명이고 사망자는 27만여 명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그리니치 표준시 시각으로 3일 오후 6시 45분 현재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AFP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전체 감염자는 6,477만 4,705명이고 지금까지 150만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으로 45만 2,263명이 사망했으며 유럽은 43만 60명, 미국과 캐나다는 28만 6,94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성탄절 악몽을 공개 경고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주에만 2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고 연말까지 누적 사망자가 33만 명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CDC는 37개 기관이 발표한 코로나 현황 예측 모델을 종합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성탄절 주간에만 최대 19,5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이어 가족 방문과 여행 등으로 미국인들의 이동이 많은 때가 성탄절 연휴입니다. 여러 차례 경고가 나왔음에도 추수감사절 이동이 줄지 않았었는데요.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예측을 공개 경종을 울리는 듯 보입니다. 네, CDC는 또 누적 사망자 추이도 예측했습니다. 한 달이 안 되게 남은 기간 누적 사망자가 33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총 사망자가 최소 30만 3천 명, 최대 32만 9천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 미국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현재 27만 5천여 명인데요.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셈입니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경고성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2월까지 미국인 45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 사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을 전제로 하면 내년 1월에만
12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증에 가까운 12월 사망자 예측에 곱절에 이르는 수치여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조지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잇따라 백신 공개 접종을 자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 라디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앤서니 파우치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TV에 출연해 백신을 맞거나 접종 장면을 촬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측도 보건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백신 접종 독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대변인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해 모든 미국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추가 부양책을 놓고 대립하던 민주당과 공화당도 본격적인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로 2,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10만 명이 넘는 입원 환자 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예측 모델을 통해 크리스마스 주간인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에만 2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 더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Yeah, the mortality concerns are real. And I do think, unfortunately, before we see February, we could be close to 45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this virus. 여전히 요양원 시설에서 40% 가까이 사망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 내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세심하고 정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망자 수에 경기 위축 우려까지 다시 커지자 부양책을 두고 대립하던 민주, 공화 양당의 접점 찾기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Compromise is within reach. We know where we agree. We can do this. The real answer here is to sit down and talk.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인 미 존스 홉킨스 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150만 명 넘게 나온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중남미에서 45만 명, 유럽에선 4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선 처음으로 영국의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저온에서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주문을 하는 척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IT 기업인 IBM이 경고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대상에는 한국도 언급이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정보기술기업 IBM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게시글입니다. 콜드체인, 즉 백신을 위한 저온 유통망이 정밀 피싱 작업의 대상이 됐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 글로벌 위협 정보팀은 지난 9월 해커들이 중국의 초저온 냉동고 업체로 속여 콜드체인을 담당하는 기관과 관련 업체에 가짜로 주문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해커는 이메일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넣은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독일,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체코, 유럽연합, 타이완 등 적어도 6개 나라의 콜드체인 관련 조직과 단체라고 IBM은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대상 조직과 단체에서 임원들의 네트워크 접근 자격을 확보한 뒤 백신이 유통되면 네트워크에 침입해 백신 관련 유통 시간표, 운송 장소 등의 정보를 빼내는 게 목적이라고 IBM 측은 설명했습니다. IBM 정보팀장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백신의 운송, 저장, 냉장, 분배 방식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가 누구든 간에 전체 콜드체인 절차를 파악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IBM 측은 수법의 정교함으로 미뤄볼 때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배후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33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올 한 해 미주 한인들의 자살 상담 건수도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빨간불이 켜진 미주 한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부터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자택 대피 명령이 발동되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미주 한인들이 이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만성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자살 상담 건수가 폭주해 한인 사회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일 유스타 파운데이션 개최로 열린 코로나 블루 정신건강 문제 간담회에서 박상균 유스타 파운데이션 대표는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 문제를 살펴보고 자살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시작해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 가수들과 함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균 유스타 파운데이션 대표입니다. 다음 달에는 김현철 씨, 이번에는 토이 출신들이 좀 뭉쳤어요. 김영중 씨랑 또 음악도 만들고 하동균, 장예진 씨랑 협력하고, 보통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저희는 다큐멘터리가 뮤직비디오식으로 나갑니다. 관련한 얘기들이 있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박상균 대표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을 털어놓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새삼 실감케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죽겠다고 그랬을 때 옆에서 갑자기 덜컥 같이 죽자 그러니까 형 왜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줬던 그 한 사람, 그러려면 나랑 같이 죽자 그랬던 후배가 절 살렸더라고요. 간담회에 참석한 LA 카운티 김재원 정신건강 트레이닝 코디네이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올해 우울증 환자의 자살 상담 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자살 위기 핫라인이 있는데요. 코비드-19과 관련해서 걸려온 건수가 2020년 2월에는 한 22건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2020년 4월에는 1,800건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데이터 전문가인 USC 김선호 박사는 이번 자살 예방 캠페인의 참여 동기를 밝히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자살 문제,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너무나 심각한 것은 특히 그 한인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이런 인식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같은 걸 한번 모아보고 또 분석해보고 또 그런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의 박소영 공동대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서로 용기를 북돋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인들은 전화번호 800-854-7771번으로 연락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오늘 페이스북이 고임금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해 미국 노동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7쪽 분량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등 특정 비자를 지닌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해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만들고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600개 이상의 일자리에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 대신 외국인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평균 $156,000의 연봉을 받았다.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비자를 지닌 직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면 자리를 만들어줬으며 이 과정에서 채용 공고나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약 2년간의 조사를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의 채용 관행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승부처가 된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CNN 방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에 나선 2명의 민주당 후보에 대해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화상 집회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2명을 지원하기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100석 중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확보했으며 조지아주의 2석만 승자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두 개의 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지면 동률이 되지만 이 경우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사실상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한 개의 의석만 차지해도 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해 입법 인사, 인준 예산 심의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마크 밀리 합동 참모본부 의장이 한국과 걸프 지역을 지목하며 미군 연구 주둔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오늘 미국 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미래의 전쟁을 주제로 발언하던 중 전쟁이 아닐 때 군대는 해외에서 더 선택적이어야 한다며 개인적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 해군 5함대 본부가 있는 걸프 지역의 바레인과 미군 2만 8천 명과 그들의 가족이 있는 한국을 직접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 밀리 의장은 만약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비전투원인 미군의 가족들이 상당한 규모로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 등 중국 기업 4개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는 중국 해양석유, 중국 국제전자 상무중심그룹, 건설기술기업인 CCT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군부의 소유이거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원격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수능날 재학생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것이 출제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수능 지원자 수가 적고 결시율이 높은 것도 이번 입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번 수능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1994년 수능 시행 이래 최저입니다. 게다가 결시율은 13.17%로 지난 수능보다 1.6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준비가 부족했거나 지원자들이 수능 시험발 감염을 우려해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원자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결시율까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수능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더욱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 비율이 전체 지원자의 27%로 17년 만에 최대인 점도 재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오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졸업생의 유량이 중상위권까지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고교 교과 과정의 수준에서 출제했고 EBS 교재와의 연계도 지난 수능과 비슷한 70% 수준에 맞췄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특히 재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학생들도 문제 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거는 좀 만족스러운 편이고 영어 같은 거는 원래 난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이후 채점을 거쳐 오는 23일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확진자는 540명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수도권에서 80% 정도 나왔는데 병원과 대학교 동아리, 회사 체육시설에서 감염이 번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주점과 종교시설, 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김장모임 관련 방역 위반 사례입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에서는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가 6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은 확진 환자 2명이 3차례 방문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병원 종사자는 13명인데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철저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간 뒤로 주말 이동량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확산세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방역 실천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기 국면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었기에 대규모 확산의 고비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열흘째. 지난달 26일 581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드는 듯했지만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정부는 단계 격상 효과가 이번 주말쯤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다음 주 2단계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겨우 급격하게 증가하던 상승세가 잠시 억제된 상황에 불과합니다.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 환자 증가가 가능합니다. 현재의 거리 두기로는 확산세 유지도 어렵다며 선제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집중해서 아주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외국계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을 끝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협상 중에 내용이 공개되면 전략상 불리하다며 국익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이모 부실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과 옵티머스와의 검은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던 검찰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당 대표실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고인은 9월부터 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일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부양책 협상 기대에도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우려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85.73포인트, 0.29% 오른 29,969.5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29포인트, 0.06% 하락한 3,666.7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82포인트, 0.23% 상승한 12,377.1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올해 공급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이 당초 계획한 1억 개의 절반인 5천만 개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부 원료 조달에 문제가 발생해 올해 계획한 물량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감산 수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하루 50만 배럴 더 생산하기로 합의했는데 국제 원유 시장은 크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히려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즉 다음 달부터 국제 석유 생산량이 현재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화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증산 방안에 합의했다고 타스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오펙 플러스는 내년 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지금보다 190만 배럴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추세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소규모 증산이라는 타협책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0.8% 상승한 $45 64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등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한 뒤 조금씩 생산량을 회복해왔습니다. 산유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제유가 유지를 위해 계속 감산할 것을 주장했지만 러시아 등은 미국의 셰일 석유의 시장 진입을 우려해 감산에 반대해왔는데 오늘 결정은 두 입장이 절충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국제 여행 등이 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매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000원대 환율로 진입한 건 2년 6개월 만인데요.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달러에 3원 넘게 내려 1,097원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원대 환율을 보였던 건 2년 6개월 전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에 더해 코로나19 백신이 곧 도입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같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을 투자해야겠다는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출렁거렸습니다. 3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던 시점에는 환율이 급격히 올라 1,300원을 위협했다가 하반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번에 1,100원 밑으로 크게 떨어진 겁니다. 환율 하락,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수출 기업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현지 가격이 올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냈던 수출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또 충격이 있으면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강원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해둔 채 수출입 계약을 또 성사시킨다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는 이어지겠지만 외환 당국 등의 개입으로 1,000원 밑으로의 대폭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12월 3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맑고 포근한 날씨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금요일이 내일 맑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토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에는 낮 기온 3, 4도가량 내려가지만 월요일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발효된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산불경보와 바람주의보는 금요일인 내일 저녁 6시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와 2부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희정, 류민호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